2003년 가을, 낙동강 근처의 작은 마을에서 날씨는 서늘하려 풍경에 더 깊은 고요함을 더해주었다. 노란 잎사귀들이 길을 덮었고 바람에 흩날리며 물 위로 가볍게 떨어졌다. 평화로워 보이는 지화 마을은 겉으로는 고요했지만 내부에는 불공평함과 편견이 가득했다. 그곳에서는 공감을 중시하기보다는 체면을 더 중요시하며 눈물로 가득 찬 개인의 이야기를 외면하고 공동체의 안정성을 우선시했다. 낡은 기와 지붕을 얹은 작은 집에서 43세의 최민석이라는 남자가 살고 있었다. 그는 정직과 직업에 대한 헌신으로 유명한 베테랑 경찰이었다. 그러나 그의 개인적인 삶은 외롭고 쓸쓸했다. 너무 까다로워서 가정을 꾸리지 못했지 사람들이 수근거렸다. 그는 신경 쓰지 않는 척했지만 가끔 긴 밤이 찾아오면 혼자서 자문하곤 했다. 내 인생에서 뭔가를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어느 가을 오후 경찰서에서 전화벨 소리가 울렸다. 민석 형님, 지금 당장 지화 마을 초입으로 와주세요.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6 아이들이 버려졌습니다. 한 동료가 다급하게 말했다. 민석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버려진 집 안에서 6 아이들이 서로에게 기대며 웅크리고 있었다. 12살 지은은 막내 보라, 3살을 꼭 끌어안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멍해 보였지만 단단한 결의를 띠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 떨어지고 싶지 않아요.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석은 무릎을 꿇고 떨리는 손으로 소녀의 어깨를 잡았다. 두려워하지 마, 아저씨가 여기에 있어. 아무도 너희를 갈라놓게 하지 않을 거야. 아이들의 눈물로 가득 찬 눈빛 속에서 민석은 한 가지를 깨달았다. 그는 이 아이들을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민석은 경찰서의 작은 방에 앉아 있었다. 희미한 조명이 그의 얼굴을 비추며 걱정으로 깊게 패인 주름을 드러냈다. 버려진 집에서 서로 꼭 껴안고 있던 6 아이들의 모습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지은의 강인하면서도 슬픔이 가득 담긴 눈빛과 마지막 희망을 붙잡으려는 듯 그의 손을 꼭 붙들고 울먹이는 보라의 울음을 잊을 수 없었다. 아이들을 나눠서 각각 다른 보호센터로 보내겠습니다. 복지 직원이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마치 한 가족을 갈라놓는 일이 당연한 것처럼. 안 돼요. 지은이 울먹이며 외쳤다. 눈이 벌겋게 충혈된 그녀는 소리쳤다. 우리는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우린 서로밖에 없어요. 민석은 복지 직원을 바라보며 신 목소리로 말했다. 다른 방법은 없나요? 이 아이들은 아직 어린아이들입니다. 여성 직원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규정상 그렇습니다. 한 센터에서 6명의 아이들을 한꺼번에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다. 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다. 6명의 아이들을 입양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는 알고 있었다. 그는 가족도 없었고 아버지가 되어 본 적도 없으며 그의 경찰 월급은 겨우 자신을 부양할 정도였다. 하지만 어떻게 이 아이들을 외면할 수 있을까? 몇 분이 지나고 민석은 깊은 숨을 들이마신 뒤 여성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6명을 모두 입양할 사람이 없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복지 직원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채 씨, 정말 확신하세요? 이건 하루 이틀 할 일이 아닙니다. 6명의 아이들, 각각 다른 성격을 가진 아이들을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압니다. 민석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이 갈라지는 걸 볼 수는 없습니다. 부모를 잃은 아이들입니다. 저는 그들을 함께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겁니다. 민석의 결심은 금세 지화 마을 전체에 퍼졌다. 어떤 사람들은 그의 자비심을 칭찬했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조롱하거나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저 사람이 이 마을의 웃음거리가 되려고 하나? 한 중년 남자가 음식점에서 크게 말했다. 독신 남자가 6명의 아이들을 키울 수 있을 리가 없잖아. 게다가 전부 여자애들이라니. 그냥 주목받으려고 저러는 거겠지. 사람들이 곧 알게 될 거야.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포기할 거라는 걸 또 다른 여성이 덧붙이며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이런 말들은 민석의 귀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더 큰 반대는 복지부서의 고위 공무원 이동환으로부터 나왔다. 동환은 규정을 극단적으로 준수하는 사람이었고 민석의 결정을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동으로 간주했다. 당신이 6명의 아이들을 양육할 경제적, 신체적, 심리적 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나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막을 겁니다.
동환이 회의에서 말했다. 민석은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답했다.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초기 6아이와 함께 생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민석의 작은 집은 이제 항상 웃음소리와 울음소리로 가득했지만 동시에 혼란으로 넘쳐났다. 그는 생활 공간을 정리하고 아이들 방을 나눠주려고 노력했지만 이조차도 큰 도전이 되었다. 저 보경이랑 같이 자고 싶지 않아요. 지은이는 민석이 그녀에게 동생과 방을 나눠 쓰라고 제안했을 때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다. 보경이가 자꾸 장난을 쳐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문 옆에 서 있던 보경이는 팔짱을 끼고 대답했다. 저도 언니랑 같이 자고 싶지 않아요. 지은 언니는 맨날 하만네요. 민석은 두 아이를 보며 작은 전쟁 사이에 갇힌 기분이 들었다. 얘들아, 내 말 좀 들어봐.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방이 충분하지 않아서 서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해. 지은아, 너는 맏언니니까 동생들을 돌보는 걸 도와줬으면 좋겠어. 보경아, 내가 장난을 치지 않으면 지은 언니도 불평하지 않을 거야. 알겠니? 두 아이는 여전히 고집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침묵했지만 결국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민석은 한숨을 쉬며 깨달았다. 부모가 되는 것은 단순히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경청하고 이해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다. 최선을 다했지만 민석은 아이들을 돌보는데 어려움을 피할 수 없었다. 특히 가장 예민한 아름이는 자주 악몽을 꾸었고 그는 밤중에 깨어나 그녀를 달래야 했다. 어느 날 밤 아이들 방에서 들려오는 작은 울음소리에 문을 열어보니 아름이가 구석에서 몸을 웅크리고 눈이 빨갛게 되어 있었다. 잠을 잘 수 없어요. 아름이가 속삭였다. 부모님이 꿈에서 저를 부르는데 저는 그들에게 갈 수 없어요. 민석은 그녀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어깨에 손을 얹었다. 내가 너희 부모님을 대신할 순 없지만 내가 항상 곁에 있을 거야.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알겠니? 아름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것은 아름이가 처음으로 마음을 연 순간이었다. 작은 걸음이지만 큰 의미가 있었다. 민석이 새로운 가족을 이루기 위해 애쓰는 동안 지역 사회의 반대는 여전히 끊이지 않았다. 전통적인 규칙에 익숙한 지와 마을 사람들은 6아이를 홀로 키우는 독신 남자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채 씨가 요리도 못한다고 들었어요. 아이들을 어떻게 돌볼 수 있겠어요? 한 여성이 마을 회의에서 속삭였다. 이 일이 지와 마을의 명성에 영향을 주게 놔둘 순 없어요. 다른 사람이 덧붙였다. 그런 의심은 말로만 그치지 않았다. 어느 날 민석이 아이들과 시장에 갔을 때 다른 아이들이 그들을 가리키며 놀렸다. 저거 봐. 가난한 아저씨네 양자들. 지은이는 보라의 손을 끌며 속삭였다. 신경 쓰지 마. 그냥 지나가자. 하지만 그녀의 슬픈 눈빛은 민석의 시선을 피할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온 지은이는 조용히 혼자 앉아 있었다. 민석은 그녀 곁에 다가가 앉으며 말했다. 지은아, 오늘 기분이 안 좋았지?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지은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냥 평범한 가족이 되고 싶어요. 민석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우리가 평범하지 않은 건 맞아. 하지만 가족은 다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지키는 거란다. 이해했니? 지은이는 침묵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조금 누그러졌다. 노력해볼게요. 오혜진 아주머니는 민석 가족에게 큰 격려가 되어 주었다. 매일 그는 집에 와서 정리, 요리, 아이들 돌보는 일을 도왔다. 채 씨, 아이들은 단지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입는 것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아주머니는 요리를 하며 말했다. 아이들에게는 안전하고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필요해요. 때로는 단 한 번의 포옹으로 모든 게 달라질 수 있죠. 민석은 그녀의 말을 들으며 머뭇거렸다. 저는 감정을 표현하는 게 서툴러서 실수할까 봐 두려워요. 완벽한 부모는 처음부터 없어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기만 하면 그들은 그 마음을 느낄 거예요. 어느 날 저녁, 민석은 아이들을 위해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요리 경험이 없는 그가 만든 음식은 타버렸고 주방은 연기로 가득 찼다. 아이들 6명은 그의 서투른 모습을 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정말 서툴러요. 지은이가 말했지만 그녀의 미소는 민석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그날 밤
정리를 마친 후 아이들은 그의 주변에 앉아 처음으로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눴다. 늘 장난꾸러기였던 보경이가 작게 말했다. 아저씨는 좀 이상하지만 착해요. 아저씨가 좋아요. 민석은 웃으며 말했다. 고맙다, 얘들아. 우리 함께 노력해보자. 알겠니? 6 아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비록 작은 변화였지만 민석은 이 가족이 조금씩 형성되어 가고 있음을 느꼈다. 민석의 작은 가족에서 시작된 평화로운 나날들이 예상치 못한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어느 이른 아침, 그는 지방 당국으로부터 통지서를 받았다. 사회복지 공무원 이동환이 민석의 법적 후견인 자격을 평가하기 위해 재정 능력과 심리적 건강 검사를 요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내용이었다. 최 씨, 동환이 시청에서 열린 회의에서 비웃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같은 독신 남자가 경찰관 월급으로 6 아이를 어떻게 키우겠다는 겁니까? 제 생각에는 아이들을 전문적인 보호 시스템에 맡기는 게 더 낫겠어요. 민석은 손을 꽉 쥐며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었다. 저는 이 6 아이들을 함께 지키기 위해 모든 걸 희생했습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그 전문성이 아니라 가정과 아버지입니다. 동환은 비웃는 듯 입꼬리를 올렸다. 당신이 능력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제가 확실히 아이들을 데려가게 할 겁니다. 복잡한 법적 절차가 민석을 둘러싸기 시작했다. 그는 재정 증명 서류를 제출하고 심리적 건강 검사를 위한 면담에 참여해야 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서 업무도 잠시 중단해야 했다. 한편 조사 소식이 지화 마을에 퍼지면서 민석의 가족은 마을 주민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이미 그를 의심하던 몇몇 이웃들은 더 큰 목소리로 비판을 가했다. 들었어요. 저 사람 돈도 없어서 얘들 못 먹여 살린대요. 정말 무책임해. 그냥 관심 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겠지. 또 다른 이가 덧붙였다. 이런 소문은 지은의 귀에도 들어갔다. 어느 저녁, 가족이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지은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했다. 민석 아저씨, 우리 때문에 이렇게 힘드시면 그냥 우리를 보내세요. 우리는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은 민석의 가슴을 칼로 찌르는 듯했다. 그는 지은을 바라보며 그녀의 눈 속에서 고통과 자책이 담긴 것을 보았다. 지은아,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는 짐이 아니야. 내가 이걸 선택한 건 너희를 사랑해서야.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하지만 모두가 우리가 아저씨를 힘들게 한다고 해요. 지은이 울먹이며 말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든 신경 쓰지 않아. 민석이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신경 쓰는 건 너희가 여기에서 안전하고 행복한지 그거 하나뿐이야. 지은은 고개를 숙였고 눈물은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다. 죄송해요. 그런 말 하면 안 됐는데. 민석은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사과할 필요 없어. 다만 우리 가족이란 걸 기억하면 돼. 가족은 언제나 함께하는 거야. 가장 힘든 순간에 오혜진 아주머니가 다시 한번 구원자처럼 등장했다. 그녀는 민석을 아동 권리 보호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 김태준에게 데려가 법률적 지원을 받게 해주었다. 최 씨, 김 변호사가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말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거란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동환 같은 사람들은 목적을 이루기 전까지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상관없어요. 민석이 대답했다. 저는 아이들을 지킬 수만 있다면 됩니다. 법적 싸움의 압박은 민석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균열을 일으켰다. 특히 지은과 보경은 갈등 속에서 점점 더 긴장감을 느꼈다. 어느 저녁, 보경은 몰래 밖에 나갔다가 이웃에게 발각되었다. 민석이 이 사실을 알고 엄하게 꾸짖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니? 몇 번을 말했는데도. 보경은 울면서 소리쳤다. 아저씨는 우리가 옳고 그른 것만 신경 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 물어본 적 있어요. 그 말에 민석은 멍해졌다. 가족을 지키려는 노력 속에서 아이들의 감정을 듣는 걸 잊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모든 것이 막다른 길에 놓인 듯할 때 김 변호사는 동환의 소송에서 법적 허점을 발견했다. 동시에 혜진 아주머니는 몇몇 마을 주민들을 설득해 민석을 지지하는 서명을 받아냈다. 이로써 민석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었다. 최종 심리는 긴장감 속에서 진행되었다. 동환은 민석이 재정 능력이 부족하며 아버지로서의 경험이 없다는 논리를 펼쳤다.
그러나 지은이 증언대에 올라 떨리는 목소리로 강하게 말했다. 우리는 부모님을 잃었지만 민석 아저씨는 우리에게 사랑받고 보호받는 느낌을 준 유일한 분이에요. 제발 우리를 다시 떼어놓지 말아주세요. 법정은 잠시 침묵에 빠졌다. 지은의 말은 판사의 마음을 울렸을 뿐만 아니라 민석을 눈물짓게 했다. 결국 법원은 민석이 법적 후견인 자격을 충족한다고 판결했다. 그의 가족은 그대로 유지되었고 동화는 권력 남용 혐의로 조사받게 되었다. 그날 밤 가족들이 함께 모여있는 자리에서 지은은 민석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민석 아저씨, 감사합니다. 아저씨는 우리를 또 한 번 구해주셨어요. 민석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니야, 지은아. 너희가 나를 구한 거야. 너희는 내게 가족을 선물해줬잖아. 겨울의 지화 마을은 예년보다 더 추웠다. 눈이 작은 길들을 온통 덮었고 민석의 작은 집 문틈 사이로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었다. 그의 가족은 이제 법적 싸움이 끝나고 조금 더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과거의 어둠은 여전히 어딘가에 숨어 기회를 엿보는 듯했다. 어느 날 아침, 민석은 집 앞 우편함에서 이상한 편지를 발견했다. 발신인이 표시되지 않은 봉투 안에는 서툴게 쓰인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6아이의 부모 죽음은 사고가 아닙니다. 지화 마을의 권력자들에게 물어보세요. 민석은 편지를 손에 꼭 쥐었다. 오랜 경찰 경력은 그에게 진실이 감춰져 있는 징후를 본능적으로 느끼게 했다. 그러나 그는 이 일이 가족에게 어떤 위험을 초래할지 잘 알고 있었다. 그날 저녁 6소녀가 식탁에 둘러앉아 있을 때 민석은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려 했지만 그의 걱정스러운 눈빛은 지은의 눈길을 피할 수 없었다. 삼촌, 무슨 일 있어요? 지은이 물었다. 아무 일도 없어. 그는 대답했지만 지은은 여전히 그를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아이들이 잠든 후 지은은 민석의 방으로 몰래 들어갔다. 삼촌은 저를 속일 수 없어요. 그녀는 말했다. 혹시 부모님과 관련된 일이에요? 민석은 부인하려 했지만 지은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 한숨을 쉬며 편지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지은은 편지를 집어들어 한 번 읽고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채 그를 바라보았다. 삼촌,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녀가 나지막히 물었다. 잘 모르겠다. 민석은 목이 메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진실이 아주 고통스러울지도 몰라 두렵구나. 지은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보경과 함께 마을 도서관과 문화원에서 오래된 자료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부모가 지화 마을의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를 반대했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 프로젝트는 대기업과 지역 관료들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부모님이 사고가 나기 일주일 전에 반대 회의에 참석했었어. 보경이 낡은 신문 기사를 읽으며 말했다. 혹시 그것 때문에 겨냥당한 거 아닐까? 지은은 침묵했지만 마음속은 불타올랐다. 이 사실을 삼촌께 알려야 해. 그날 밤 지은은 민석에게 조사한 자료를 보여주었다. 민석은 그것들을 읽으며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지었다. 이런 가능성도 생각했었다. 그는 말했다. 하지만 너희가 더 큰 상처를 받을까 봐 걱정됐단다. 삼촌은 우리에게 숨기는 것이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지은은 울음을 터뜨렸다. 우리는 알아야 할 권리가 있어요. 부모님이 해를 입었다면 정의를 찾아야 해요. 지은아, 민석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진실이 거짓보다 더 상처를 줄 때도 있단다. 삼촌은 단지 너희가 평온하게 살길 바랐을 뿐이야. 삼촌은 몰라요.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외쳤다. 우리는 이미 부모님을 잃었어요. 이제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민석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는 지은의 감정을 이해하면서도 더 깊이 조사하는 것이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어느 날 지화 마을 건설 프로젝트에 관여했던 장명호라는 노인이 민석을 찾아왔다. 그의 얼굴은 긴장으로 가득했고 떨리는 손으로 민석에게 서류 봉투를 건넸다. 더 이상 이 짐을 지고 살 수 없어요. 명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6아이의 부모님은 프로젝트의 토지 매각을 거부해서 해를 입으셨어요. 그 교통사고는 음모였어요. 민석은 봉투를 받아들고 숨이 막히는 듯했다. 예, 이제야 말하시는 겁니까? 그는 단호히 물었다. 두려웠습니다. 명호는 대답했다. 이 일의 배후에 있는 사람들은 매우 강력합니다. 하지만 6아이를 보고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명호는 사건의 배우가 프로젝트의 책임자였던 부유한 사업가 박진우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진우는 지금도 지방에서 권력의 중심에 있어 그를 고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민석은 진실이 묻히는 것을 허락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김태준 변호사와 혜진의 도움을 받아 추가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곧 진우의 눈에 띄었다. 어느 날 밤, 민석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낯선 차가 그를 뒤쫓았다. 위협을 느끼는 순간이 더 강렬해졌지만 그는 결심을 굳게 다졌다. 내가 포기하면 아이들의 부모님을 배신하는 것이고 내 자신을 배신하는 것이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민석은 마당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보며 홀로 싸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지은과 보경 옆에 앉아 부드럽게 말했다. 삼촌이 틀렸어. 너희는 진실을 알 자격이 있어. 삼촌도 너희와 함께 부모님을 위한 정의를 찾을 거야. 지은은 눈물을 머금고 말했다. 고마워요. 삼촌. 삼촌이 없으면 우리는 이 일을 해낼 수 없어요. 경상북도 지방법원에서 6소녀의 부모 사망 사건과 관련된 재판이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법적 싸움이 아니라 진실을 수년간 은폐해 온 권력 세력과의 정의를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최민석은 변호사 김태준, 오혜진 여사, 그리고 소녀들과 함께 모든 것을 밝히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사건을 법정에 세우기까지의 여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박진우의 대기업은 막대한 재정적 자원뿐만 아니라 지역 공직자들과의 깊은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송이 시작된 이후에도 민석과 그의 가족은 계속해서 익명의 협박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밤, 지은이 숙제를 하던 중 집 문 밑에 끼워진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그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으면 더 나쁜 일이 생길 것이다. 지은은 종이를 손에 든 채 떨리는 손으로 민석에게 건넸습니다. 민석 삼촌, 저 사람들 또 뭘 하려는 거예요. 무서워요. 민석은 걱정스러운 마음을 감추며 진정한 태도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지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지은아, 그들은 우리를 겁주려는 것뿐이야. 하지만 우리는 물러설 수 없어. 우리는 내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과 정의를 위해 싸우고 있어. 재판을 준비하면서 변호사 김과 민석은 중요한 증인을 찾았습니다. 바로 박진우의 기업에서 일했던 장명호가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한 것입니다. 그는 기업이 지은의 부모에게 토지를 강제로 빼앗으려 협박했던 방법을 공개했습니다. 나는 너무 오랫동안 침묵했어요. 장명호는 만남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그들은 돈으로 사람들의 입을 막았고 나도 그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잘못을 바로잡고 싶어요. 명호가 제공한 증거는 기업 내부 회의 녹취와 문서를 포함하며 이는 박진우를 기소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석은 권력자들이 여전히 사건을 조작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재판 첫날, 박진우의 변호사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지은의 부모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일 뿐 기업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 김이 녹취록을 제출하자 법정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녹취록에서는 박진우의 차가운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들이 땅을 팔지 않으면 선택의 여지를 없애버려라. 하지만 박진우는 여전히 녹취록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며 부인했습니다. 상황은 교착 상태에 빠졌고 민석과 가족은 극도의 긴장 속에 놓였습니다. 증인으로 불려 나온 지은은 떨리는 걸음으로 증언대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두려운 마음을 숨기며 깊은 숨을 내쉰 후 아픈 기억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은 항상 우리에게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어요. 나쁜 일에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죠. 그분들은 가족과 땅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잃으셨어요. 제가 그분들만큼 강해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믿어요. 우리에게 정의를 주세요. 지은이 말을 마쳤을 때 법정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민석은 그녀를 바라보며 자랑스럽고 감동적인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든 것이 막다른 상황에 다다랐을 때 뜻밖의 증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박진우의 전 운전사 김동식으로 사고를 직접 계획했던 일을 고백했습니다. 그는 후회로 가득 찬 얼굴로 법정에 들어와 추가 녹취록을 제출했습니다.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말했습니다. 박진우가 직접 사고를 지시했어요. 저는 그 모든 것을 감독하도록 고용된 사람이었지만 막을 용기가 없었어요.
녹취록은 박진우가 사고를 계획하고 다른 증인들에게 위협을 가한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법원은 박진우에게 살인죄와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조작한 혐의를 인정하며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그의 기업은 전면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후 민석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은은 동생들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며 희망에 가득 찬 눈빛을 보였습니다. 재판 후 민석의 가족은 이웃들의 환영 속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혜진 여사는 지은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정말 잘했어. 너희 부모님도 분명히 자랑스러워하실 거야. 그날 밤 가족은 난로 옆에 둘러앉았습니다. 막내 보라는 민석의 품에 앉아 조용히 물었습니다. 민석 삼촌, 우리 부모님은 행복할까요? 민석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분들은 높은 곳에서 미소를 지으며 너희를 자랑스러워하고 계실 거야. 너희가 정의를 찾은 걸 아실 거야. 지은은 민석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삼촌은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해내셨어요. 정말 감사드려요. 민석은 감동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바로 너희가 내게 가족이 되어줬어. 우리는 함께 모든 것을 이겨냈어. 이제부터 우리는 항상 함께할 거야. 시간이 흘러가며 민석 가족의 삶은 폭풍을 겪은 후 점차 안정되어 갔습니다. 6명의 소녀들은 이제 더 성숙해졌고 각자의 미래를 하나씩 만들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강한 맏언니로 성장하여 항상 동생들에게 앞으로 나아가도록 격려해 주었습니다. 낙동강가에 있는 오래된 집은 낡았지만 여전히 그들에게 가장 따뜻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지만 민석은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모두 잠든 뒤 지은은 현관 아래 민석 옆에 앉았습니다. 달빛이 조용히 흐르는 강물 위를 비추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고민이 가득했습니다. 민석 아저씨, 지은은 속삭이듯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모님에 대한 정의를 되찾았으니 여기에서 영원히 머물러야 하는 걸까요? 지은의 질문에 민석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뜻을 이해했습니다. 지화 마을에서의 삶은 따뜻했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의 시선과 험담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6명의 소녀들 모두 더 큰 기회를 필요로 했지만 그것은 이 작은 가족이 이별의 고통을 감수해야 함을 의미했습니다. 아저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은은 눈물을 머금은 채 물었습니다. 우리가 떠나야 할까요? 아니면 아저씨와 이 집에 머물러야 할까요? 민석은 한숨을 쉬며 그녀의 어깨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저씨도 지금 당장은 답을 모르겠구나, 지은아.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너희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아저씨는 항상 응원할 거야. 가족이란 우리가 머무는 장소가 아니라 서로 함께 있는 방법이니까. 열린 결말, 관객에게 던지는 질문. 이야기는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밝은 등잔빛 아래 행복한 얼굴을 마주하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가족 모두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큰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이 가족은 추억을 지키기 위해 지화 마을에 남아야 할까요? 아니면 더 큰 꿈을 이루기 위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까요? 관객은 민석의 입장에서 스스로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가족의 유대를 지키기 위해 머무르겠습니까? 아니면 자녀들이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도록 격려하겠습니까? 가족이 각자의 길을 가더라도 그 유대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현재의 삶과의 연결. 민석과 6소녀의 이야기는 단지 정의와 가족애를 찾는 여정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현대 사회의 불공정함, 편견, 그리고 가족을 잃은 아이들의 고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고아가 된 아이들과 사회적 압박, 혹은 권력에 의해 해체된 가족들이 많습니다. 민석의 행동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때로는 따뜻한 마음과 인내만으로도 다른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의 문제는 항상 남아 있습니다. 가족을 보호하는 것과 각자의 꿈을 추구하도록 독려하는 것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 수 있을까요? 관객은 이 이야기를 보며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약자들을 돕기 위해 무엇을 했나요? 그리고 민석처럼 어려운 선택을 내려 진정한 가족을 만들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나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생각할 시간을 남깁니다. 민석 가족의 여정은 정말 끝난 것일까요? 아니면 이제 막 시작된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비슷한 이야기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